만약 단순한 침묵이 세계 최강 경제 대국을 흔들 수 있다면 어떨까요? 시끄러운 시위도 아니고 피켓을 든 행진도 아니며 생중계되는 불매운동도 아닙니다. 단지 선택으로 이루어진 침묵입니다. 부재로, 닫힌 지갑으로, 국경을 넘지 않는 차량으로 이루어진 침묵. 이것이 오늘날 버팔로우에서 블레인까지 울려 퍼지는 소리 없는 메아리입니다. 아무도 외치지 않아도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공허입니다. 처음에는 거의 눈에 띄지 않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캐나다의 평범한 슈퍼마켓에 들어섭니다. 치즈 코너를 지나거나 청소용품이 진열된 통로를 지날 때 그곳에 있습니다. 작고 소박하지만 점점 더 자주 보이는 라벨 Made in Canada. 예전에는 잘 보이지 않았던 이 라벨이 이제는 마치 깃발처럼 혹은 조용한 경고처럼 반짝입니다. 당신은 여전히 우리 편인가요? 아니면 남쪽 이웃에게 굴복했나요? 공기 중에 무언가 달라졌습니다. 들리지는 않지만 미국의 수많은 카운티의 지갑에서 이미 느껴지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조용히 모든 깊은 변화가 그러하듯 시작되었습니다. 2025년 1월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새로운 관세를 발표하고 언론이 그의 정신이 팔려 있는 사이 국경 북쪽에서는 자생적인 움직임이 태동했습니다. 지도자도 구호도 공식 조직도 없는 움직임. 다만 하나의 생각 아니면 감정. 무언가 끊어졌다는 감각. 캐나다 소비자들과 미국 시장 사이에 오랜 신뢰 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손상되었다는 감정. 작지만 깊은 상처였습니다. 그리고 몇 달이 지나면서 그 상처는 두꺼운 유리에 생긴 금처럼 퍼져나갔습니다. 처음에는 주차장이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버펄로의 월마트는 토론토 대도시권의 연장처럼 보였습니다. 온타리오 번호판이 도로를 장악했고 가족들은 좋은 가격을 찾아 국경을 넘었고 트렁크 가득 물건을 싣고 미션을 완수한 듯 웃으며 돌아갔습니다. 이제 그 주차장은 폐허처럼 보입니다. 자리는 그대로고 쇼핑카트도 있지만 캐나다인들은 사라졌습니다. 마치 경고도 없이 증발한 듯 말입니다. 2025년 첫 두 달 동안 35천 대 이상의 캐나다 번호판 차량이 국경을 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국경지대 미국 카운티들이 입은 세금 손실은 500만 달러가 넘습니다. 그리고 이는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그 아래에 잠긴 것들은 훨씬 더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단순한 소비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감정적인 유대의 문제이자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수년간 축적된 작고 반복적인 모욕들이 마침내 끌어오른 것입니다. 관세도 그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은 아닙니다. 말투, 태도, 캐나다가 4천만 인구의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동맹이 아닌 장애물처럼 초강대국의 변두리에 이질적인 존재처럼 취급받았다는 느낌. 우린 싸움을 원하지 않아요. 이 싸움 시작한 것도 우리가 아니고요. 라고 오타와의 한 상인은 한숨과 분노가 뒤섞인 목소리로 말합니다. 우린 그들보다 인구가 10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들은 3억 3천만 어쩌면 4억 가까이 되죠. 우린 그저 조용히 살고 싶을 뿐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냥 멈췄습니다. 아무도 알리지 않았습니다. 캠페인을 조직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저 국경을 넘지 않았습니다. 타겟도 메이시스도 월마트도 가지 않았습니다. 미국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지 않았고 버펄로나 나이아가라 폭포, 블레인의 모텔에서 잠을 자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멈췄습니다. 고요하지만 정밀하게 상처를 남기는 불매운동. 놀라운 점은 이 방식이 효과를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선택의 힘을 이해하려면 단 하나의 숫자만 보면 됩니다. 버펄로 지역에서 가장 붐비던 월마트 중 하나인 왈든 애비뉴 지점이 영업시간을 줄였습니다. 예전에는 밤 10시까지 운영했지만 지금은 8시에 문을 닫습니다. 토요일엔 9시에 닫습니다. 공식 발표는 없었지만 지역 주민들은 이유를 압니다. 캐나다인들이 오지 않으니 불을 켜둘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블레인의 타겟 매장도 야간 근무조를 완전히 없앴습니다. 손님이 줄고 수익이 줄고 일자리도 줄었습니다.
한 지역 시장은 심지어 시 경찰 예산이 캐나다인의 소비세에 의존하고 있었다고 시인했습니다. 단순한 교통량 감소가 도시의 경제 지형을 바꿀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보수 성향의 시애틀 폭스 13 방송은 충격적인 수치를 보도했습니다. 소매 수입 감소로 인해 대형 상업 프로젝트들이 중단되고 매장이 폐업하며 대규모 해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경 지역은 이제 실업 완충 지대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것도 겨우 분기 하나 만에. 주말마다 붐비던 주유소는 이제 주유기조차 꺼져 있고 아이왕구빙 도로변의 모텔은 공격적인 할인에도 불구하고 객실 점유율이 40% 미만입니다. 피스브리지 근처의 상징적인 버펄로 윙스 식당은 야간 근무자 3명을 해고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판매되지 않은 휘발유 1리터, 만들어지지 않은 팀 홀튼 커피 한 잔, 캐나다가 미국에서 쓰지 않은 단돈 1달러조차 이제 국경 카운티 예산에 새로운 구멍을 낼 수 있습니다. 헤드라인에는 나오지 않지만 북쪽에서 남쪽으로 이어졌던 끊임없는 돈의 흐름을 조용히 그러나 확실히 파괴하고 있습니다. 이리 카운티에서는 이미 그 여파가 눈에 띕니다. 2025년 예산 예측치보다 2,270만 달러나 낮은 수익이 발생해 예산이 2.1% 감소했습니다. 얼핏 보기엔 작아 보이지만 이 감소는 도로 유지 보수와 도서관 운영비 삭감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추세가 지속된다면 그 손실은 4,100만 달러를 넘을 수 있으며 이는 겨울철 제설 예산의 80%에 해당합니다. 즉, 버펄로에서 한 번의 쇼핑을 하지 않은 선택이 1월에 도로 제설 중단으로 이어질 수 있고 그로 인해 사고, 심지어는 사망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캐나다인들은 이런 것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통계를 들여다보지 않습니다. 그들은 본능적으로 자존심으로 피로감으로 보호 본능으로 행동하고 있을 뿐입니다. 수십 년간 단순한 교통로를 넘어 두 나라를 잇는 다리이자 두 가지 삶의 방식, 두 개의 얽힌 일상, 깊이 연결된 두 경제 세계의 상징이었던 다리를 건넌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이제 그 다리가 텅 비었다고 상상해 보세요. 줄도 없고 경적도 없고 미니밴 안보온 컵에서 퍼지던 커피 향도 없습니다. 이건 단지 비유가 아닙니다. 실제 상황입니다. 구체적이고 측정되었고 기록되었습니다. 2025년 첫 2달 동안 피스브리지는 온타리오 번호판을 단 차량 35,600 EQ대의 통과를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레인보우 브리지에서는 29,005선 필대가 사라졌습니다. 단 60일 만에 말이죠. 마치 소비자들의 군대가 공중으로 증발해버린 듯 도착하지 않은 대규모 행렬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이 단절의 크기를 이해하려면 숫자만 봐서는 부족합니다. 그 차량들 안에 무엇이 있었는지를 상상해야 합니다. 조수석에 장바구니 메모를 둔 가족, 올리브 가든에서 저녁을 즐기려는 부부, 미국 치과 예약을 잡아놓은 노인 부부, 계약 세일을 노리던 대학생들, 기저귀와 세제, 학교 운동화를 대량 구매하러 온 부모들, 이 모든 것이 증발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파는 가장 아픈 곳을 강타했습니다. 미국 국경 도시들, 이 소비의 생계를 의존하던 곳들입니다. 버펄로의 walden 애비뉴 월마트는 운영시간이 대폭 줄었습니다. 예전에는 밤 10시까지 영업하던 매장이 이제는 평일 8시에 문을 닫습니다. 토요일에는 9시에 문을 닫습니다. 간판은 덜 빛나고 주차장에는 자기 발소리만 울립니다. 국경의 황금기를 기억하는 사람들에게는 끝나지 말았어야 할 영화의 마지막 장면을 보는 듯한 감정입니다. 워싱턴주 블레인에서는 타겟 이 전체 야간 근무조를 없앴습니다. 임시적인 조치라고 하지만 지역 주민들은 압니다. 교통량이 50% 줄면 그 감축은 대부분 영구적입니다. 시장 메리루 스튜어트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우리 시의 예산은 캐나다인들의 소비세에 달려 있습니다. 그들이 없다면 가장 기본적인 서비스조차 유지할 수 없습니다. 가장 상징적인 수치는 시애틀의 폭스 13 보도에서 나왔습니다.
세금 수익 급감으로 인해 새로운 상업 프로젝트가 전면 중단됐고 소매업체들은 개장을 연기했으며 투자자들은 발을 뺐습니다. 활기차던 소비 지역이 실업 완충지대로 전락했습니다. 그리고 공영에 처한 건 대기업뿐이 아닙니다. 피스브리지 인근의 작은 모텔을 운영하는 토마스 씨는 모든 걸 단 한 문장으로 요약합니다. 2년 전만 해도 토요일 밤에는 빈 방이 하나도 없었죠. 지금은 접수 데스크 시계 초침 소리가 다 들려요. 토마스는 할 수 있는 모든 걸 시도했습니다. 숙박료 15% 인하, 무료 조식 제공, 간판 리뉴얼. 하지만 그 어떤 것도 캐나다인들을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현재 그의 객실 점유율은 38% 추락했습니다. 그는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접수 데스크 TV를 켜놓기도 합니다. 관광객들이 꼭 들르던 기념품 가게 버펄로 윙스는 야간 근무자 3명을 해고했습니다. 독수리 프린트가 찍힌 티셔츠, 모자, 열쇠고리의 매출이 급감하면서 1월에는 사흘간 문을 닫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아이반 구싱, 고속도로의 주유소에서 팔리지 않은 휘발유 1리터, 던킨에서 주문되지 않은 도넛 1개, 비어있는 모텔 객실 하루, 판매되지 않은 INY 티셔츠 1장. 이 모든 작은 공백이 쌓여 매우 구체적인 재정 적자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단지 몇 대의 차량이 다리를 건너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1위 이리 카운티 홀의 내부 보고서는 선홍색으로 물들어 있습니다. 2025년 예산은 예상보다 2,270만 달러가 적게 거쳤습니다. 공식 문서는 이를 소폭 감소라 부릅니다. 2.1% 정도니까요. 하지만 그 소폭은 학교 보수 공사 연기, 도시 청소 계약 취소, 도로 보수 작업 순위 하락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2월 중순까지 추가 손실은 490만 달러에 달하며 이는 캐나다인들의 부재만으로 7%의 추가 감소를 의미합니다. 이 추세가 연말까지 계속된다면 총 손실액은 4,100만 달러를 넘길 것입니다. 이건 지역 전체 티해설 예산의 80%에 해당합니다. 버펄로에서는 말이죠. 겨울이면 자동차가 며칠 동안 눈에 파묻히는 그곳 말입니다. 잠시만 상상해 보세요. 캐나다의 한 어머니가 1월에 겨울옷을 사기 위해 국경을 넘지 않기로 결정하면 2월에 이리 카운티의 한 학교에서 제설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사태의 깊이를 이해하셨나요? 이건 더 이상 단순한 무역이 아닙니다. 사회적 구조에 대한 문제입니다. 공공 인프라, 삶의 질에 대한 문제입니다. 모두가 단 하나의 소비자 집단의 위축으로 인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점이 가장 흥미롭고도 가장 무서운 사실입니다. 어떠한 시위도 없습니다. 해시태그도 지도자도 없습니다. 단지 개인적인 감정적인 집단적인 선택이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정치인도 이 침묵과는 협상할 수 없습니다. 도시의 진짜 붕괴는 사이렌 소리가 아닌 무너진 예산의 속삭임으로 시작된다면 어떨까요? 이리 카운티더는 지진을 예상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또 하나의 평범한 해를 기대했을 뿐입니다. 북쪽의 오랜 우방 캐나다 소비자들이 미국 진열대를 채우고 공공 시스템의 톱니바퀴를 굴려줄 거라는 믿음. 하지만 숫자는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이름도 없고 대면하지도 않는 적, 그저 사라질 뿐. 그리고 그 부재는 이곳에서는 치명적입니다. 공식 재정 보고서는 아무렇지 않은 단어를 골랐습니다. 완만한 모데스, 예상 대비 2.1%, 즉 1,270만 달러의 세수 감소. 하지만 적자 상태에서 도시를 운영해 본 이들이라면 압니다. 그 어떤 것도 이 수치에 완만한이라는 말은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을. 이미 이 수치만으로도 도로 보수 예산 삭감, 학교 개보수 연기, 소규모 사회 프로젝트 중단이 벌어졌습니다. 이건 더 이상 통계가 아닙니다. 도시의 신경계에 닿은 비상사태입니다. 2월 중순까지 수입은 추가로 490만 달러 감소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7% 하락입니다.
표면적으로는 단지 또 하나의 등락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이는 도미노 효과의 시작입니다. 이 추세가 올해 말까지 이어진다면 최종 손실은 4,100만 달러를 넘길 것입니다. 이리 카운티 같은 곳에겐 이건 단순한 우려가 아니라 재앙입니다. 단지 7%의 캐나다인 부재만으로 한 카운티 전체의 제설 작업이 멈출 수 있다면 당신은 이게 어떤 차원의 문제인지 상상할 수 있을까요? 불편한 답은 잔인한 수학에서 시작됩니다. 국경을 넘지 않기로 결정한 온타리오 차량 한 대는 평균적으로 수십 달러의 세수를 사라지게 만듭니다. 하나하나는 작지만 이 행동의 반복성이 무서운 겁니다. 수천 번, 매일, 끊임없이. 하지만 상처는 단지 재정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건 상징적인 균열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지역 주민들에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왜 도서관 운영 시간이 줄었는지, 왜 한 가족이 타이드 세제와 티셔츠를 국경 건너 타겟이 아닌 캐나다 로블로스에서 샀기 때문에 그런지, 왜 공공병원 수술 대기열이 길어졌는지, 왜냐고요? 토론토 외곽의 한 가족이 이번 연말 쇼핑을 미국이 아니라 캐나다에서 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근본적인 질문은 이겁니다. 누가 이 내러티브를 책임지고 말할 것인가? 하지만 잠시 질문을 거꾸로 던져봅시다. 이 불매가 계속된다면요? 2월, 3월의 수치가 일시적이 아니라 뉴노멀이라면 우리는 지금 구조적 변화의 벼랑 끝에 서 있는 겁니다. 수십 년간 지역 경제를 지탱해온 순환 사이클이 예고도 없이 끝나려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플랜 B도 없는 채로 눈이 2미터씩 쌓이는 겨울을 맞이하는 지역에서 제설 예산의 80%가 사라진다는 것, 그 현실이 어떤지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그 상황이 뉴욕주, 미시간, 버몬트, 워싱턴의 수십 개 카운티에 복제된다면 캐나다가 단 한 번의 제재도 없이, 어떠한 공개 경고도 없이, 충돌의 깃발 하나 들지 않고 미국 국경 도시를 경기 침체로 밀어넣으려는 것일까요? 소비 습관의 방향만 바꾸는 것으로 한 나라 전체가 이웃을 경제 붕괴 직전까지 몰아넣을 수 있을까요? 불편한 답은 이미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월마트, 타겟, 맥도날드스, 베스트바이, 코스코, 캐나다 소비자의 흐름에 의존하던 모든 거대 브랜드들이 이제는 매출 전망을 수정하고 있습니다. 단지 관세 때문이 아닙니다. 단지 약세인 환율 때문도 아닙니다. 그보다 깊은 문제가 있다는 걸 이제야 깨달은 겁니다. 소비자의 감정이 돌아섰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일어나면 그 어떤 할인도, 그 어떤 이벤트도 소용이 없습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이 이야기를 끝까지 따라왔다면 당신도 무언가 큰 흐름이 감지되었다는 걸 느끼고 있는 겁니다. 당신도 균열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쩌면 우리처럼 그 균열이 어디까지 번질지 알고 싶은지도 모르겠죠.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말은 이것입니다. 지금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알림을 켜주세요. 이 영상을 좋아요 해주세요.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가오는 경제 폭풍을 먼저 이해하는 사람만이 먼저 대비할 수 있으니까요. 만약 오래된 미국식 할인 신화세가 이미 죽었는데 아무도 장례식을 치르지 않았다면, 수십 년간 국경을 넘고 톨게이트 줄을 견디고 환율과 세관과 의심 어린 시선을 감수하면서까지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믿었던 모든 것들이 더 이상 의미가 없다면 당신은 여전히 그 다리를 건너겠습니까? 이것이 오늘날 수천 명의 캐나다인들이 토요일 아침마다 마주하는 질문입니다. 차고에 세워진 차량을 보며 한때는 연료를 채우고 피스 브리지를 건너 버펄로에서 트렁크 가득 물건을 싣고 돌아오던 경제적 의식 같은 주말 전통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지금은 뭔가 달라졌습니다. 법령도 아니었고 대형 스캔들도 아니었습니다. 그건 누적된 피로감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깨달은 의심, 혹시 지금껏 믿어온 모든 이득이 착각이었고 그 착각의 비용을 지불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 그리고 현실은 바퀴가 굴러가기 전부터 경고를 보냅니다. 오늘날 국경 인근에서 가족용 밴 한 대에 기름을 가득 넣는데 100캐나다 달러 이상이 듭니다. 리터당 가격은 이미 1.55 CAD를 넘어섰으며 이는 4월 오타와에서 탄소세를 철회한 이후의 수치입니다.
즉 아직 아무것도 사지 않았는데도 여행 비용은 이미 보닛 아래에 숨겨진 괴물처럼 지갑을 삼켜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것은 통행료. 통합의 상징 같았던 피스브리즈는 이제 이지패스, 이지파스가 없는 경우 미화 $8를 받습니다. 할인 요금의 거의 2배. 맥시 메이시스 주차장에 도착하기도 전에 이미 120 캐나다 달러 이상을 쓴 셈입니다. 하지만 진짜 타격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2025년 4월 3일부터 캐나다 정부는 새로운 25% 보복세 셔택스를 시행했습니다. 이 세금은 연간 300억 달러 상당의 미국산 제품에 부과되며 면세 한도를 초과해 귀국하는 모든 시민에게 적용됩니다. 멀게 느껴지시나요? 그럼 이렇게 상상해 보세요. 당신 한 평범한 캐나다인이 미국에서 $40짜리 화장품 하나를 샀습니다. 귀국 시 보복세 $10, HST 13%, 불리한 환율, 세관 수수료까지 합쳐서 그 할인은 결국 쓴맛이 나는 청구서로 바뀝니다. 밖에서 쓰는 모든 $1는 이제 벌칙이다. 이건 과장이 아닙니다. 수많은 가족들이 SNS에 실제 사례를 올리고 있습니다. 레딧, 페이스북, 캐나다 가계경제 포럼에는 엄마들, 주부들, 학생들, 은퇴자들이 영수증을 공유합니다. 20% 절약할 줄 알았는데 결국 토론토에서 샀으면 12% 저렴했더라. 그들의 공통된 정서는 하나. 이제 와서 보니 우린 오랫동안 헛된 습관에 속아 있었던 거야. 그러나 돈보다 더 무서운 건 따로 있습니다. 감정의 덫에 갇혔다는 느낌. 예전엔 자유와 소비의 상징이었던 미국 방문이 이젠 비싸고 적대적이고 예측 불가능하며 정서적으로 소모되는 여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예상 밖의 반전이 일어납니다. 주말마다 남쪽으로 빠져나가던 고객들을 바라보기만 했던 캐나다 대형 유통업체들이 이제는 행동에 나섰습니다. 빠르게, 정확하게, 감정적으로. 2025년 6월 16일 월마트 캐나다는 수백 가지 생필품의 영구 가격 인하를 발표했습니다. 고기, 우유, 비누, 쌀, 화장지 등 단순한 세일이 아닌 전략입니다. 가계경제의 개념을 재정의하는 움직임입니다. 공식 발표에 따르면 이 가격 정책은 4인 가족 기준 연간 450 CAD 이상 절약을 가능케 합니다. 이는 곧 2주치 장보기 비용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 다리를 건너지 않아도 됩니다. 통행료도 없습니다. 국경에서의 검색 리스크도 없습니다. 동시에 캐나다 유통 강자들 역시 본격 참전합니다. 롭로스, 메트로 소베이스는 가격 동결, 캐나다산 제품, 숨겨진 요금 없음 같은 문구를 매장 곳곳에 내걸며 소비의 감정 전쟁에 불을 붙였습니다. 슈퍼마켓의 복도는 이제 국가적 자부심의 전선입니다. 매 코너마다 은근한 깃발이 휘날립니다. 여기서 사는 게 더 편하고 더 공정하고 더 현명하고 더 연대하는 일이다. 그리고 소비자들은 그걸 감지합니다. 2025년 10월 더넘비 트래커 조사 더넘비 트래커 웨이브 젠 2025에 따르면 캐나다인의 71%가 올해 미국 소비를 줄일 것이라 답했습니다. 그중 거의 25%는 영구적 감축을 고려 중입니다. 이는 곧 연간 150억, 200억 캐나다 달러 규모가 미국 소매업에서 이탈해 국내로 재유입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 흐름이 말해주는 진실은 무엇일까요? 미국으로의 여행은 한 가지 원인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누적된 고통감으로 인해 끝난 것입니다. 먼저 환율이 균형을 무너뜨렸고 그 다음엔 기름값이 출발선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통행료 보복관세, 세관 스트레스까지 이어졌고 결국 우린 왜 벌을 받듯 소비해야 하지? 라는 피로감에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타격은 감정적으로 똑똑하게 대응한 캐나다 자체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건 가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체성 이덴티티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캐나다 소비 현실은 더 이상 오래된 경제 틀 속에 담기지 않습니다. 예전엔 단순히 버펄로에서 사는 게 더 쌀까라는 질문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것이 소속감의 상징적 움직임으로 바뀌었습니다.
Made in Canada라는 문구가 붙은 상품 하나하나에 정서적, 때로는 정치적인 무게가 담기기 시작했고 그 무게는 이제 미국 국경 소매 산업의 기둥을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때 일시적인 현상처럼 보였던 변화가 이제는 문화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비가 정체성으로 변할 때 그 흐름은 거의 되돌릴 수 없게 됩니다. 아무도 외치지 않아도 숫자들은 큰 소리로 말하고 있습니다. 2025년 2월 앵구스 리드 인스티튜트의 조사에 따르면 78%의 캐나다인이 캐나다산 제품을 선호한다고 답했으며 59%는 미국산 제품 불매 의향을 표명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습관의 변화가 아닙니다. 이건 감정의 전환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너희가 필요하지 않다. 그러나 가장 흥미로운 건 이러한 변화가 통계에서만이 아니라 슈퍼마켓, 쇼핑몰, 동네 마트에서 눈으로 직접 보인다는 점입니다. 어느 슈퍼마켓에 가든 이제는 새로운 시각적 미학이 매대를 채우고 있습니다. 나 제품 라벨 포장, 프로모션 문구 곳곳에 The Made in Canada 라는 문구가 더 이상 작은 글씨가 아니라 자부심의 상징처럼 크게 인쇄되어 있습니다. 일부 매장에서는 붉은 라벨로 국내산 제품을 강조하며 여기서 쓰는 돈은 캐나다 안에 남습니다 포시크라고 말합니다. 몬트리올의 프로비고 슈퍼마켓 체인은 전적으로 캐나다산 제품만 진열한 섹션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매대가 아니라 몰입형 경험입니다. 현지 음악, 원재료 출처를 설명하는 안내판, 생산자들의 짧은 영상까지 주권을 전시하는 공간으로 파일럿으로 시작한 이 구역은 매장의 가장 인기 있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이건 대도시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썬더베이, 탄더베이 의 한 작은 동네 식료품점은 지난 4개월간 지역 상품 판매가 35% 증가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예전엔 손님들이 가격만 물었죠. 이젠 우리가 어디서 왔어요? 부터 묻습니다. 매니저 모린의 말입니다. 그녀는 제품마다 형광 빨간색 펜으로 원산지를 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말해주는 건 무엇일까요? 캐나다와 미국의 갈등은 단지 물리적 거리의 문제가 아니라 감정의 재배치였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캐나다 소비자는 지갑이 아닌 마음으로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건 진짜 지각 변동입니다. 감정은 논리로 되돌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할인은 다른 할인과 경쟁할 수 있지만 자존심과는 경쟁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자존심에는 고정된 주소가 있습니다. Made in Canada 미학의 확산은 이제 제품 디자인과 마케팅 자체를 바꾸고 있습니다. 엘버타의 한 유제품 협동조합은 병뚜껑에 캐나다 국기를 찍고 우유가 짜여진 농장의 이름까지 함께 인쇄하기 시작했습니다. 3주 만에 판매량이 22%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례는 수십 개에 이릅니다. 패션에서는 그 흐름이 더욱 뚜렷합니다. 트렌덱스 노스 아메리카 2024-25 보고서에 따르면 캐나다 디자이너 브랜드의 매출은 2024년에 4.2% 증가했으며 2025년에도 상승세를 이어갈 전망입니다. 프랭크 앤 오크, 맥케이지, 캐나다 구스 같은 브랜드는 이제 현지 대안이 아니라 국민의 옷장에서 중심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반면 국경 인근의 미국 아울렛, 나이아가라의 구치 매장은 주말 교통량이 최대 60%까지 감소했습니다. 일부 직원들은 3일 근무 7일 휴무라는 대량 해고 방지를 위한 절박한 교대제를 도입했지만 매장 복도는 여전히 텅 비었습니다. 쇼윈도는 아무도 없는 곳을 향해 불을 밝힙니다. 코스코, 샘스 클럽 같은 위기에도 흔들리지 않던 브랜드조차 붕괴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SEC에 보고된 자료에 따르면 국경 인근 창고형 매장 5곳에서 캐나다 회원의 갱신률이 1년 새 11.8% 감소했습니다. 이는 팬데믹 최악의 시기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한 코스트코 임원은 주주 회의에서 국경형 창고 모델을 축소할 가능성을 검토 중이라며 운영 비용에 비해 이익이 나오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또 하나의 균열, 또 하나의 전환. 이제 이건 비즈니스의 문제가 아니라 지리의 붕괴입니다.
상호 의존성으로 유지되던 국경지대는 지금 일방적으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캐나다 쪽은 재창조하고 있고 미국 쪽은 해체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패스트푸드 얘기는 하지도 않았습니다. NPD 그룹과 국경 카운티 세무 자료를 종합한 보고서에 따르면 맥도날드스, 웬디스, 버거킹은 2025년 1분기에만 3억 5천만 달러의 매출 손실을 기록했으며 대부분의 손실은 캐나다에서 25km 이내 매장에서 발생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마진 손실이 아니라 매출의 붕괴입니다. 반면 메리 브라운스 치킨, 프레쉬 같은 캐나다 브랜드는 폭발적인 확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메리 브라운스는 2025년 2월, 6월 사이에 15개 매장을 오픈했고 슬로건은 이렇습니다. 100% 캐나다산, 100% 우리 것. 이 미국 브랜드에 대한 정서적 거부는 다른 분야에서도 지역 상권을 부활시키고 있습니다. 버펄로의 갈레리아 몰 내 애플 스토어에는 체크인 활성화 수치가 팬데믹 이전 대비 25% 하락했고 전자제품에 대한 추가 관세 때문이었습니다. 나이아가라의 베스트바이는 직원 비용 절감을 위해 주말 지니어스 바를 폐쇄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국경 너머 캐나다에서는 다른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아마존.ca는 온타리오 퀘벡 축선에서 당일 배송 수요가 2배로 증가, 쇼퍼스 드럭 마트는 22개 도시에서 2시간 이내 의약품 배송을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약이나 충전기 사러 국경을 넘는 이유가 사라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결론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캐나다인들이 단순히 자국에서 소비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들은 지금 새로운 경제 문화의 성벽을 세우고 있습니다. 자기 땅에서 자생하는 신뢰의 사슬을 구축 중입니다. 그 속에서 무언가가 내면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예전에 쇼핑 로드트립은 잃어버린 감각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신뢰, 이익, 유연성. 새로운 의식은 조용하고 디지털이거나 지역적이지만 의미로 가득합니다. 자국에서 소비한다는 것은 이제 단지 합리적인 행동이 아니라 저항이자 애정이자 선언이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단순히 불만을 가진 소비자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멈춰버린 하나의 거대한 기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현장의 풍경은 이렇습니다. 월마트, 타겟, 코스코, 베스트바이, 메이시스, 맥도날드스, 버거킹, 한때 흔들림 없던 이름들이 이제는 국경지대 내부 보고서에서 위험 자산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단지 소리 지르지 않을 뿐입니다. Placer.ai 소매점 방문자 수를 실시간 추적하는 플랫폼에 따르면 2025년 1월부터 3월까지 미국 내 100대 소매 외식 브랜드의 방문자 수는 평균 4.7% 감소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경고 신호입니다. 네, 하지만 문제는 더 깊습니다. 뉴욕과 워싱턴의 수치는 더 크게 하락했습니다. 이건 전국적인 추세가 아니라 지역적 현상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은 분명합니다. 캐나다 공백 카네디언 바큐움, 예를 들어 월마트. 내부에서 유출된 메모에 따르면 국경 소비자 유치를 위해 특별 설계된 보더 스페셜 매장 3곳이 워치리스트, 즉 폐점 감시 대상에 올랐습니다. 1분기 매출 20% 이상 하락으로 인한 조치입니다. 외국인 쇼핑객 유치를 목표로 설계된 월마트가 외국인 부재로 문을 닫는다는 것 상상해 보셨나요? 그런데 그 일이 지금 실제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마트가 흔들리면 그 주변 생태계 전체가 반응합니다. 월마트 유입 트래픽에 의존하던 주유소, 쇼핑객 대상 콤보 메뉴를 판매하던 푸드코트, 주말 쇼핑 여행을 위한 도로변 모텔, 그리고 세금 수입에 기대 운영되던 지역 경찰까지. 이건 카드로 쌓은 성입니다. 그리고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타겟 역시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빌라이넥과 버팔로의 매장은 이미 근무 교대 축소를 시행했으며
방문객당 구매율도 두 자릿수 하락을 기록했습니다. 즉 여전히 국경을 넘는 일부 소비자조차 덜 사고 더 빨리 돌아가며 충동 구매 없이 계산대를 빠져나가고 있는 겁니다. 캐나다 소비자는 이제 더 이상 미국 쪽이 더 싸다는 기대감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망설이며 들어오고 때론 아무것도 사지 않은 채 나갑니다. 모험 같았던 쇼핑이 이제는 전략적 실수처럼 느껴지는 시대. 이 변화는 식음료 산업에서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이 역시 국경 경제의 핵심 축 중 하나입니다. 맥도날드스, 웬디스, 버거킹 이 세 브랜드는 2025년 1분기에만 3억 5천만 달러의 매출 손실을 입었습니다. 대부분 캐나다에서 25km 이내 지점에서 발생했습니다. 이건 루머가 아닙니다. 공식 보고서입니다. 그리고 이건 예외가 아니라 명백한 추세입니다. 이걸 되돌릴 수 있을까요? 국경을 넘지 않는 이유가 욕구의 부족이 아니라 불신, 피로감, 상처일 때 그 신뢰를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많은 기업들이 내린 1차적 해답은 간단했습니다. 후퇴. 그리고 그 후퇴는 물결처럼 퍼졌습니다. 근무 교대 감축, 매장 섹션 폐쇄, 프로모션 중단, 채용 동결. 나이아가라 폴스의 베스트바이는 비용 절감을 위해 주말 지니어스 바 운영을 중단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비용 절감이 아니라 이제는 그럴 가치가 없다는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국경 너머 캐나다에서는 오히려 조용한 상승 곡선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아마존 투체인은 온타리오 퀘벡 지역 당일 배송 능력을 2배로 확대했고 쇼퍼스 드럭 마트는 22개 도시에 2시간 내 의약품 배달을 시작했습니다. 캐나다 브랜드의 패션 및 화장품은 자부심뿐 아니라 논리적 선택으로 떠올랐습니다. 더 저렴하고 관세 위험이 없으며 국내 경제에 기여하기 때문입니다. 비즈니스 인사이더웨이 인터뷰에서 온타리오주 나이아가라 폴스의 한 고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캐나다에서 쇼핑하면 돌아올 때 어깨 너머를 볼 필요가 없어요. 그녀는 두려움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평온과 예측 가능성, 소비에 대한 통제감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소비가 감정적 안정을 동반할 때 이익의 흐름도 방향을 바꿉니다. 캐나다 소비자는 미국에게 예측 불가능한 존재가 되었고 자국에게는 절대적인 충성 고객이 되었습니다. 이 변화의 또 다른 부산물, 보이지 않는 물류 장벽의 형성입니다. 예전엔 매주 국경을 넘던 가족들이 이제는 현지 정기 배송 서비스에 가입합니다. 캐나다 약국들은 스타트업과 협업하여 지역 맞춤형 멤버십 프로그램을 만들고 인스타카트 같은 플랫폼은 미국 수입품 대신 국내 제품 재고로 전환해 렐레번스를 유지하려 합니다. 그 결과 미국 쪽은 악순환에 빠집니다. 트래픽 감소, 매출 감소, 구조 조정, 서비스 질 하락, 남은 고객 이탈, 지속적 붕괴. 커스코의 한임원은 실적 발표 중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국경지대의 와레하우스 모델이 수익을 낼 수 있을지 지속 가능성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익이 운영 비용을 더 이상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 말은 겉보기에 건조하지만 사실상 사망 선고나 다름없는 말입니다. 한 시대의 종언을 구조조정이라는 말로 포장한 작별 인사. 그렇다면 이 거대 기업들이 이 정도라면 소상공인들은 어떤 상황일까요? 가족이 운영하는 기념품 가게에 주말 관광객을 겨냥한 민족음식 식당 귀국 전 간단한 차량 점검을 해주던 정비소 온타리오 청년 대상 타투 패키지를 운영하던 타투샵 국경에 기대어 운영되던 모든 미시적 경제들이 지금 절벽 끝에 서 있습니다. 이들에게 남은 선택지는 기다릴까요? 변화할까요? 접을까요? 그리고 이제 가장 위험한 질문은 아마도 이것일 겁니다. 캐나다인들이 언제 돌아올까?가 아니라 그들이 절대 돌아오지 않는다면 우리는 뭘 해야 하지? 과거에는 상상조차 못했던 이 질문이 지금은 소매 분석가, 국경 도시시장, 미 의회 의원들 사이에서 실제로 논의되고 있는 주제입니다. 왜냐하면 이 조용한 보이콧, 피켓도 없고 해시태그도 없고 지도자도 없는 이 불매운동이 이미 수십억 달러의 경제 흐름을 말라붙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무서운 건 희망 자체를 말려버렸다는 것입니다. 가장 불편한 진실은 이겁니다. 국가 전체의 감정 흐름을 되돌리는 법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감정이 행동이 되고 행동이 문화가 될 때 그 파괴력은 거의 되돌릴 수 없습니다. 결국 진정한 전환은 단절이 아니라 재연결이었습니다. 캐나다인들은 미국을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마침내 스스로를 선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땅, 사람들, 아이디어, 가능성에 자부심을 가지고 다시금 투자하는 법을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외부의 위협 때문이 아니라 내면에서 솟아오르는 힘 때문입니다. 그리고 워싱턴 어딘가에서 아직도 공식 방문이나 무역 약속, 백악관에서의 악수 따위로 이 흐름을 되돌릴 수 있다고 믿는 이가 있다면 그들은 잘못된 거울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힘이란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러났을 때도 계속 남아있는 것, 그것이 진정한 힘입니다. 그리고 한 민족이 스스로 걸을 수 있다는 걸 이해하게 되는 순간 그들을 다시 네 발로 기어가게 만들 수 있는 행동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까지 이 이야기의 모든 층위를 함께 해주셨다면 무역 분쟁에서 문화의 전환까지, 정치적 결정에서 조용한 변화의 흐름까지 여러분은 이미 느끼셨을 겁니다. 이건 단순히 경제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자율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의존의 종말에 대한 선언입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스스로를 좋아하게 된 한 나라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더 이상 질문은 캐나다는 무엇을 할 것인가? 연가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미국은 이 변화 앞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떤 관계든 존중, 교류, 신뢰라는 세 가지 기둥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 두 개가 이미 눈에 띄게 균열이 같다면 이제는 고집이 아니라 재건의 시간입니다. 이 영상의 마지막은 진심 어린 하나의 초대로 마무리됩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속 무언가를 흔들었다면, 도전했고 일깨웠고 불안을 건드렸다면 그 느낌을 그냥 흘려보내지 마세요.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구독을 눌러주세요. 알림을 켜주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아직 이 흐름의 진짜 의미를 모르는 누군가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지금까지의 여러분의 집중은 단순한 클릭이 아닙니다. 그건 당신이 표면 너머를 보려고 하는 사람이라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주의를 분산시키는 것이 일상이 돼버린 이 세상에서 그런 태도는 혁명적입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장에서 다시 만납시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는 아직 쓰이는 중이니까요. 그리고 당신은 그 과정을 주위에 깊게 지켜보고 있으니까요.